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월 17일 수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상당히 그야말로 법조계가 난리가 났어요. 아마도 대한민국이 이 법치주의다 보면 이 검찰 법원 관련 뉴스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순리대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검찰발 그 다음에 법원발 뉴스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은 뭡니까? 국정이 잘못되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권에 있는 정치 세력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정치의 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야권이 살아있어야만이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 법조 관계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나라는 지금 현재 비정상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비정상적 이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바로 법조의 최고의 거두인 대법원장의 비정상적인 사법행정,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박범계의 법무행정 이런 것들이 이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 두 번째네요. 대법원장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 현 정권에서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단죄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보석으로 풀려서 지내고는 있지만은 이 재판이 지금 100회를 넘어간다는 그야말로 장기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정권 코드에 맞는 재판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판결하기가 그만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쉽게 못 내리는 거예요. 유사한 사건이 지금 김명수한테도 벌어지고 있어요. 김명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말하자면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검찰에 법원행정처 이 관련 판사들이 PC를 강제로 열어보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놨던 사람이 이제 김명수예요. 본인이 그 꼴을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김명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는 4개 혐의로 이미 또 이 고발을 당했어요. 이번 월요일 날 고발했죠. 국민의힘에서 직권남용 직무 혐의, 그 다음에 사문서 이 공무서 위조, 이런 그 다음에 김영란법 위반 4가지 범죄 혐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중앙지검에 지난 15일 날 중앙지검에 대검에서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는데 이번에 내려보낸 것은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하고 활민당 여기서 고발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15일 날 후속으로 이제 고발한 이 사건 역시 중앙지검으로 내려가는데, 중앙지검에서 담당 부장검사가 바로 변필건 부장검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채널A 사건 수사하면서 이 한동훈 검사장 공범 혐의가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성윤한테 보고해서 부딪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주로 중간간부급 인사, 즉 부장검사, 차장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성윤이가 핀셋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필건 부장검사가 교체될 경우에는 애완견 검사가 올 텐데, 그럴 때 과연 이 김명수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김명수와 관련된 사건은 크든 작든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수시로 정확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그리고 비판해 주시면 김명수 중앙지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간다. 그런데 또 이중장치가 돼 있잖아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들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근데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윤이가 유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이 되면 또 이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공수처도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로 가져가든 중앙지검에서 그다음 제대로 수사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비판과 견제 그리고 모니터를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정권이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이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준비 기일이 26일로 정해졌어요. 자, 이거 얼마나 교묘합니까? 28일 날 퇴직하게 돼 있는데 딱 이틀 전에 열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헌재에서 심판을 하더라도 심판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내려가기 때문에 26일 날 뭐 하루 준비기일에서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 이후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각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실익이 없으니까. 이런 이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번 주심 판사가요, 이석태 판사인데 이거 좌파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김명수랑 내내 같은 식구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헌재도 9명 중에 5명이 진보 색채가 강한 이 헌재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나 검사들 한 거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국민의 어떤 기대치,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 보는 일반론적인 결론에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저는 소수 의견인, 그야말로 파면 대상이 퇴직에서 없었다 하더라도 파면이 되는 거하고 이 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파면을 시켜버리면 연금 같은 것을 제대로 다 못 받아요. 절반밖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도 잘 안 돼요. 5년까지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이 탄핵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수 의견입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현수 민정수석, 뭐 일각에서 왕수석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성격으로 볼 때 왕수석 역할을 할 정도로, 왕수석 한다고 하면 뭔가 권력을 남용하는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다.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할 역할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해갖고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 역할이 뭡니까? 윤석열 총장과 법무장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즉,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거,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법무장관의 전횡, 독단, 농단, 이런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기본 임무 아니겠어요? 그 기본 임무 수행하려다가 코드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반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표를 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일반론적인 해석이다. 저희 해석이기도 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또 하나, 이성윤이를 사실상 이번 인사파동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성윤이를 유임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생각이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유능한 검사를 저렇게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이라는 무보직 상태로 주는 것도 사실상 검찰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챙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대검 참모조직, 칼을 들이댄 사람들이 재건 참모로 꽉 차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교체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느 검찰총장이라도 이 정도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이 사표 내고 내려와야죠. 그렇잖아요. 검찰총장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 역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검찰총장이라는 직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능력 있는 검사들, 그리고 본인을 신뢰할 수 있는 검사들, 그 다음에는 법치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 요직에 차지해야 되는데, 추미애, 그 다음에 박범계, 그럴 의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한 겁니다. 예. 충돌해서 사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성윤이를 안 쳐냈어요. 이런 것도 이 반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정상적인 기승전결로 보면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이를 이렇게 사의 사태의 배경에는 이성윤이를 7월 달까지 끌고 간 다음에 검찰총장 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총장직 바통을 이어받는 예고편의 하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성윤을 왜 안 쳐야 되냐? 지금 권력 핵심부를 지향하는 노리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월성 원전 사건 하나 있죠. 울산시장 선거 사건 하나 있죠. 요즘에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정권의 그야말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방파제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이성윤밖에 없다. 이래서 유임시켜가라.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예요. 딱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시장 선거에 가려서 대선 전초전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물밑에서는 엄청난 치열한 이 그림이, 그리고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지금 1등 독주하는 거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헌 당규까지도 바꾸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당헌 게시판에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친문 세력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반 이재명과의 혈전이 지금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이재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중요 사건들의 수사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을 최소한도 7월까지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힘을 쫙쫙 빼야 돼요. 빼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공수처는 4월이 돼야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경찰에 상당 수사권을 넘겨줬어요. 그것이 미명, 이름은 그럴듯한 검경수사권 조정이에요. 경찰로 넘기고 2탄 공수처 만들고 이것도 모자라서 3중으로 뭐가 있느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요. 중대범죄수사청 전반기에 법을 다 통과시키고 늦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전부 다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사범들 이런 걸 전부 다 이 선거사범, 그 다음에 부패범죄, 그 다음에 뭐 중요 정치인들 범죄, 그 다음에 이 방산사업 관련 범죄 이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3중에 또 막을 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경찰에 넘기죠. 공수처 있죠. 중대범죄수사청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권만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 6월까지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5가지. 이걸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말하자면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는 정권을 재창출하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 권력 수사기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중앙통제식으로 딱 통제해서 공포분에 의해 통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3중, 4중, 5중의 안전장치를 다 만드는 작업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번개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 저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바보 아니잖아요.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선윤 총장으로 밀고 간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한다. 윤석열 총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최근에 검찰 조직을 이렇게 공중분해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비장의 대책들 그리고 권력 편향적 인선과 관련된 이러한 비장의 무기들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달 윤석열 총장 임기를 마치고 내려갈 때까지 정권의 많은 또 이 갈등 이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국면이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서를 조문해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뜻하는 대로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홍준표 의원이 이 페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 MB 때 대통령 한꺼번에 이 이상득 의원 때문에 한꺼번에 훅 가는 걸 봤다. 큰 소리 쳤지만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훅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윤건영 의원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바로 이 홍준표 의원을 때리고 나섰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하산 준비하라니요. 이제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이 하산 준비하라. 한 번에 훅 가는 경우가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딱 잡아가지고 현직 대통령이라고 대통령한테 하산 준비하라는 게 도대체 이게 홍준표는 그냥 의원이 아니다. 전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고 단순한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금 아직도 대권 꿈을 꾸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본인 같으면 이럴 때 국난 극복하자. 코로나 힘을 합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걸 보니까 참 보기 딱해서 얘기를 한다. 품격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윤건영 의원도 품격을 갖춰서 일개 국회의원에 맞게 저는 SNS로 활동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별 지원금이냐 보편 지원금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서울에 지금 와 있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가 이 정부 여당에서 이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편적 지원 맞지 않다. 이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 이유 중에는
한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다 보면 향후 공적 지출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 재원인 만큼 재난지원금 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보다 큰 승수 효과를 유발할 것이고, 선별 지원이 전 국민 지원금보다 민간 소비를 더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개 여론조사마다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하나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0대와 60대는요, 안철수한테 우위이고 40대는 박영선한테 우위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대와 50대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성추행에 민감한 30대와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50대가 조사 기관마다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야권의 후보가 이번에 이겨야만이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오면 여러분들께서 꼭 야권 후보가 왜 당선이 돼야 되는지 이론 무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이 최근에 지금 이제 발간이 됐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서울시장 야당이 되어야 되고 야당이 될 경우에는 어떤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 책 한 권에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서울을 서울답게, 그래서 이 목용만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렇게 서울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 성한당에서 나온 책자인데요.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해드리냐면 이 책을 제목을 보면 이분은 참고적으로 말이죠. 서울시에서 한 20여 년 이상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로 쭉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중요 요직을 많이 맡아왔고 20여 년간을, 그리고 행안부 차관보까지 지낸 아주 능력 있는 이 저자입니다. 목영만 씨가. 그리고 이 공부도 또 많이 했어요.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에서 이 행정학을 공부하고 또 위스콘신 대학에 가서 또 행정학 공부하고 그리고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미래의 서울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보시면 야당이겠습니까? 여당이겠습니까? 여당 10년 해갖고 다 망가뜨렸잖아요. 이것을 재건하려면 야당의 후보들이 당선돼야 돼요. 그래서 3장에서는 서울의 현재, 4장에서 서울의 미래, 그래서 이 창조 프로젝트, 미래의 새로운 꿈,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는지, 뉴 프론티어 구상,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어떤 걸 해야 서울시가 그야말로 이 정치색에서 벗어나서 발전할 수 있는지 아주 이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서울을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 목영만 씨가 지은 책, 이 성안당입니다. 도서출판.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셔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이 책에 나와 있는 시책을 가지고 이 책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야권 후보인지 여권 후보인지 판단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나온 이 야권의 주자 중에서는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오세훈, 이 빅3가 있잖아요. 이 빅3에 대한 관심도를 여러분들께서 높여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는 이 페북을 통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회를 평온한 것과 관련해서 투명인간 취급 견디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아직도 조국 장관을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여전히 민정수석은 조국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박원순 때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이 했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지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테크노파크의 이사장, 거의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발표만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후보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 사람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 이재명과 이 오성규 이 내정자, 이 조폭적 의리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심판을 해서 야당이 서울시장으로 딱 당선돼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희 오후 이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지는 뉴스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